인해서 또 신고가를 찍었던 아파트들이 작년에 그렇죠. 특히나 또 많았습니다. 교통호재는 곧 집값 상승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교통호재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뭐 업앤다운이 심해요. 그래서 GTX 지금 타지 못하잖아요. 눈앞에 그렇죠. 보이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조금 더 차갑게 달아올 수 있고, 또 이렇게 교통호재라는 곳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했던 입지가 원래 좋았던 곳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입지 선호 지역보다는 시세가 좀 낮았어요. 그래서 종잣돈 규모가 좀 적으신 분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즉 실수요자들도 들어가지만 투자자들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 학군지보다는 교통망의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고, 투자자들의 유입이 됐다라는 경우는 결국은 지금 단기적으로 사고 파는 이런 움직임이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금매들이 출현하고 거래가 되면서 시세를 끌어내리는, 더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한강뷰 아파트는 한강이 계속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학군지는 내 자녀가 실질적으로 학교를 계속 다니고 학원을 다닐 수 있잖아요. 살면서 내가 그 혜택을 매일매일 체감을 하는데, 교통망이라는 경우는 결국은 GTX-B가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그 막연한 기대감에 심리가 얼어붙으면 이제 같이 만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하락하는 폭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작년에 특히나 이제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계실 네, 거예요. 그렇죠. 투자로.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될지. 어쨌든 실현되는 호재일 거니까.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앞으로 뭐가 한다더라라고 너무 막연한, 예를 들면 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른 앞으로 뭐가 들어온대, 이런 거가 아니라면, 만약에 향후에 이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아니면은 이제 지금 착공해서 이제 공사 중이다, 이런 것들이라면,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가격을 조정하면 매매가 되는 지역과 가격을 조정해도 매매가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교통망의 호재로 급격하게 2021년에 올랐던 지역들은 가격을 조정해도 지금 상태에서 매도가 안 되는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학군지 같은 경우는 가격을 좀 내리면 매매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교통 호재가 있는 경우는 오히려 가격을 내려도 쉽지 않은 상황.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손해보면서까지 이 집을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당장 27일, 어제죠. 어제 부동산 시장 거래 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아주 정부에서 원하는 것도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지방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크게 부동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착륙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정 부분 조금 규제가 완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규제 지역 내에서도 LTV 50%로 이제 좀 LTV 비율을 좀 상향한다든지, 15억 이상 구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분양을 받았을 경우에 이전 주택, 1주택자는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처분 기간을 6개월로 잡았었는데 2년으로 잡는다라든지, 이렇게 시장이 조금씩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조금 편안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보여요. 정책을.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고점에 물렸다, 아프죠. 물렸다라고 했을 경우에 시장이 일단 활성화가 되어야지 이제 거래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 이제 시장 상황을 보시면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입지 가치가 어디 간 거는 아니거든요. 상품 가치가 갑자기 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호재가 아예 없어진 건 또 아니잖아요. 네,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시장 상황을 좀 찬찬히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 호재를 볼 때 그러면 좀 더 유의미하게 좀 봐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교통망 호재에서 중요한 건 일단 파급력 에 따라서 파급력이 있는 교통망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시세 상승폭이 크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교통망 호재라는 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약간 양은 냄비처럼 업앤다운이 기복이 있어서 결국은 가장 안전하게 하시려면, 재개발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관리처분인가 이후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안전 장치를 본인이 걸고 들어가잖아요. 수익을 좀 덜 먹더라도. 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착공한 노선,
라든지 그렇죠 뭐 8호선이라든지 서해선이라든지 이렇게 착공한 노선 동북선 이런 것들 착공한 노선 쪽으로 보시되 그것이 주가 아니라 상품을 먼저 보시고 입지와 상품 가치를 먼저 보시고 상품을 본다는 거는 네. 아파트의 뭐 연식을 본다는 아파트 건가요? 연식과 기본적인 입지들을 같이 보시는 거고 거기에 교통망은 좀 플러스 알파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교통 호재가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이미 기본적으로 입지도 괜찮고 상품도 연식도 괜찮으면서 여기 그래도 괜찮네. 근데 보니까 호재도 있네. 그렇죠. 요럴 때가 전자후자는 오히려 완전히 다른 개념이어서 호재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 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기본 가치를 보시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있으면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다른 집들을 선택했을 때보다 그 후자의 경우가 조금 더 편안하게 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플러스 알파의 개념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은 2021년에 급격하게 올랐던 예를 들면 안산의 뭐 상록수역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기본 입지 가치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그 교통망의 호재를 주로 보고 그렇죠? 그 상품은 약간 등한시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을 수 있죠. 물론 뭐 동탄이나 뭐 인덕원이나 이런 것들이 상품 자체가 나빠서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라기보다는 급격하게 올랐고 아무래도 2021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만큼 더 떨어지는 거고 그 이후에 어떤 입지 가치 자체가 바뀌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시장 상황을 좀 이런 지역들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교통호재가 막 좋아했다가 하락장 때 떨어지는 거 보면 무섭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걸 또 상승할 때는 또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항상 사람은 반복되는 망각의 것 같아. 동물이어서 예, 계속 이렇게 좋았던 기업들, 맞아요. 짜릿했던 기업들 이런 것들은 나고 이제 아픈 기업들은 이제 묻혀지는 경우가 또 많이 있거든요. 투자는 경험치가 쌓이면서 결국은 이렇게 무르익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3040 이런 직장인분들 같은 네네네. 경우 특히나 이런 분들이 좀 갈아타기 전략을 어떻게 좀 만들 수 있을까요? 갈아타기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정답이고요. 근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시려면 입지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입지와 상품 분석 잘 하시면 지금 네이버상에 올라오지 않은 정말 훌륭한 좋은 매물들이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매물들이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언감생심. 네네, 맞아요. 이었던 지역들이 내가 이 주택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심지어 대출을 일으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되게 재미있는 게 갭 투자를 부추기는 건 아니지만 시세들은 예를 들면은 그 서울 내에서도 신축 아파트 시세가 오히려 구축 아파트 시세보다 좀 더 하락폭이 커요. 많이 오른 만큼 또 그만큼 많이 올랐고 또 그리고 신축 아파트는 거래량이 그래도 있어요. 거래가 되면서 이제 상승기에는 거래가 많이 되면 올라가는 그 시세를 경신하는 속도가 빨라지고요. 하락기에도 마찬가지로 하락 때 거래가 많이 되면 하락하는 그 하락가를 경신하는 폭도 되게 커져요. 그렇죠. 예. 근데 신축 단지는 거래가 일단 되니까 하락하면서 기록을 하는데 구축 단지 자체는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신축은 하락기에서 거래가 돼서 여기 얼마 떨어졌대라는 게 회자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20년차, 25년차 기축단지들은 거래가 안 돼. 안 떨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KB 시세나 이런 게 변동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거래 내역이 실거래가 거래 내역이 없으니까 얘네는 잘 안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정말. 저는 착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그냥 언론에 나오는 모든 기사들을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신다면 지금은 집을 팔아야 돼요.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맞아요. 완전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이거든요. 경기 침체, 제2IMF.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통계라든지 어떤 기사를 본인 스스로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해석하지 않으면 내 자산을 지키기도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런 신축 아파트 시세 금매에다가 전세가가 유지되는 일정 부분 유지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전세를 끼고 세팅하는 값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갭 투자로 오히려 이 신축 아파트를 4억에 갭 투자를 할 수도 있다고?
이 서울의 신축 아파트 25평인데 2억 갭이라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실 수 있도록 꾸준하게 시세 트래킹하고 공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공부 되게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좀 공포에 떨고 계셔서 심약하셔가지고 맞아. 지금 던져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도 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 갈아타기 전략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방향성을 알기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근데 공부가 되어 있고 나만의 인사이트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계신 분들이라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고 계시는 거죠. 더 좋은 곳으로 상급지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찾아내서 더 좋은 곳으로 선택할 수 있구나라는 그 한 가지 가지고 가시면 더 뭔가 동기부여가 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네이버 매물에 나온 게 다가 아니고 아니에요. 오히려 네. 실제적으로 방문을 한다거나 전화를 해본다거나 이런 현장에 가보면 오히려 매물 올라오지 않은 정말 더 급급매가 그렇죠. 그런 부동산에 네. 그렇게 이렇게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찾아가서 저희 그 집을 매도하고 왔는데 쌍값에 매도해서 너무 좀 기분이 안 좋지만 저희 동네에 좀 매수하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뭐 금매 없나요? 저희 초등학교는 어디로 배정돼요? 이 한마디 하면 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보자 해서 장부 뒤져 장부 뒤져서 장부에서 매물이 나옵니다. 이걸 바로 장부 물건이라고 장부 하는. 매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실수요자 같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관심 있는 지역이 있으시다면 발품 팔아보시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시장 상황들을 보시면은 어떤 지역은 생각보다 덜 빠지는 곳이 있고요. 네네. 어떤 지역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고 여기가 뭐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찾아가시고 세팅하시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일단은 물론 이제 갈아타기라는 게 내 집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가야 할 집을 최소 꾸준하게 시세나 이런 걸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 집이 먼저 팔린 다음에 이동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물론 자리에서는? 이런 뭐 전략과 계략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 내 집이 팔리지, 그러니까 갈아타는 것이 조금은 편안해졌는데 이제 2년,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2년으로 해서 갈아탈 수 있는 방법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주택을 팔고 이제 갈아타야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조금 더 이 갈아탈 지역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 지역을 먼저 잡아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주택에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예를 들면 재개발의 상급지인데 초기 투자 금액이 좀 낮다. 그러면 이 주택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다음 주택을 심어놓고 2년 안에 매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법은, 그러니까 이거 전세를 끼고 매수한다라든지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아무래도 장이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무조건 뭐 매도하고 가야 된다는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서울에 강남 3구에 송파구나 강동구에 기존의 주택이 있는데 조금 더 좋은 곳을 갈아타고 싶어. 그런데 이 갈아타는 주택은 여기 지역에 내가 좀 더 오래 자녀가 여기서 학교를 다니니까 좀 더 오래 거주해도 되니까 여기는 좀 이쪽으로는 바로 안 들어가도 돼. 그러면은 예를 들면 한남 뉴타운의 한남 3구역을 여기서 대출을 일으켜서 매수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2년 안에 매도하고 월세 이런 식으로. 지금 상급지 재개발 같은 경우에 성수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서 매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읽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금 매물이 오는데 와, 초기 투자 금액이 한남 3구역 84 매물이 초기 투자 금액이 9억이고 5구 같은 경우에 초투가 6억씩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네, 이전에는 얼마였나요? 이전에는 5구를 하시려고 하더라도 초투가 10억 전후로 이제 가고 했는데 지금은 5구 같은 경우에 물론 대출 일으키기에 따라 다르지만 상가주택 같은 경우, 근생 같은 경우에는 5구 받는 물건이 초투가 6억짜리도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방향성이 예를 들면은 내가 강동구 거주하는데 향후에 내가 한남 뉴타운처럼 좀 최상위 급지 거주하고 싶어라고 하면 추가 대출을 일으켜서 물론 이 대출을 일으킨다는 거에 있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좀 현금 흐름이 되고 요 정도 부분은 내가 지출할 수 있어라고 하시면은 갈아타시고 매도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매도하시면 대출 없어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갈아타기가 만약에 기본적으로는 기본 틀 안에서는 내 집을 매도하고 갈아타는 것이 맞지만 그 외에 다양하게 내가 시드는 정해져 있지만 내가 다양한 전략으로 먼저 갈아타고 싶어 라고 한다면 또 그 안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고민하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5060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뭐 확 늘어나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또 네. 이런 경우는 또 이제 그 종부세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세금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또 좀 더 작은 집으로 가야 되나 또 이런 생각도 하실 때고 그럼 이럴 때 평형을 줄여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급지를 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건지 이런 또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하시죠. 많은 분들이 특히나 뭐 60대 분들, 70대 분들 이제 자녀분들이 장성하셔서 그렇죠. 이제 혼인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또 증여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고민이 많으세요. 뭐 상급지를 강남 뭐 3구에 있으신데 이 집이 너무 크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 장가 가는데 뭐도 하나 해주고 싶고 이러면은 이제 팔아서 꼭 이렇게 안으로 많이 들어가세요.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치동 팔아서 남양주 쪽으로 들어가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급지를 좀 더 외곽으로 좀 빠지신다는 급지를 거죠. 완전히 바꾸세요. 근데 이제 뭐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최대한 일단 급지를 바꾸지 않는 선에서 병양을 좀 줄이신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신축이셨다면 약간 이제 기축단지로. 근데 우리 5060 6070 분들은 이 사회적인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멀리 가시면 외로우세요. 맞아요. 그래서 뭐 자연이 좋은 곳 특히나 이제 강남에 계시다가 뭐 수도권 택지지구 미사나 아니면은 다산이나 이런 곳으로 가시면 그나마 괜찮으신데 전원주택에 로망이 있으셔서 또 이제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꼭 이제 그 방향을 이제 너무 막 이렇게 집을 매도해서 저 안으로 뭐 전원 생활해야지 그런 로망 갖지 마시고요. 연세 드실수록 병원 가까워야 되고 지하철 가까워야 되거든요.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요. 이제 상품을 조금 바꾸는 형식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히려 급지는 좀 유지를 하되 상품 바꾼다는 거는 연식을 좀 더 오래되는 걸로 간다던가 평형을 줄여서 간다던가. 그래서 이제 어른들 이제 보시면 우리 명절 때 우리 손주들 맞아, 그것도 걱정돼. 왜냐면 명수들 손주들 오잖아요. 명절 때 오는데 손주들 좁은 집에 이렇게 1년에 몇 번 안 와. 그렇긴 한데. 1년에 몇 번 안 오는데 꼭 우리 엄마 아빠들은 이제 명절 때 오고 하니까 잠잘 때도 잠도 안 자요, 요즘에. 또 이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바뀌어가기 때문에 명절 때 자녀 재우신다고 굳이 이제 두 분이서 거주하시면서 40평, 50평 때 유지하실 필요는 또 없으시고 조금 이렇게 컴팩트하게 옮기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물론 또 뭐 여유가 있어서 뭐 사시는 거에 뭐 충분히 아직 상관없지만 이제 뭔가 좀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급지로 옮기지 말고 상품을 연식이나 이런 거를 좀 바꾸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1억을 가진 직장인이라면 어떤 부분 어떻게 좀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1억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라면 뭐 청약에 도전하실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청약에 계속 도전하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청약 같은 경우에는 5억대 분양가라면 뭐 5천만 원 플러스 알파 정도가 있으면 되시니까 그 금액대 안에서는 청약을 생각하실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투자로 생각하시면 이제 지방의 갭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방 공부 안 하실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수도권이 이렇게 빠지니까 지방은 더 많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좀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은 좀 더 매도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있어요. 지방도 굉장히 지방 나름대로 지방의 그 특색에 따라서 또 상품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동조화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불안하면 공부를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공부 안 한 상태에서 뭐 1억 가지고 내려가셔서 매수하시는 것보다 1억이 있으시다면 뭐 청약에는 계속 도전하시고 워낙에 청약 커트라인이 낮아지기도 했고 좋은 상품임에도 그리고 이제 어저께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좀 기존에 9억 원까지 중도금 대출 나오던 것이 이제 12억 원으로 좀 올라가기도 했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꼭 1억 가진 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내 집 마련 종잣돈 규모가 적으신 분들은 좀 빨리 하시면 좋을 이유가 뭐냐면 중도금 대출 그 규모가 좀 늘어났어요. 보증 규모가. 그러면 12억으로 늘어났으면 분양가는 올라갈 거예요. 분양가는 올라가고 점점 물가라든지 이제 건설 비용 원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수도권 내에서 3억대 분양가, 4억대 분양가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하신다면 내가 완벽하게 만족할 만한 입지 말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입지로 해서 청약 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1억에 서울 재개발 초기 투자 금액 하실 수가 있는 곳이 있어요. 프리미엄이 1억이고요. 무허가 주택이라면 초기 투자 금액 자체가 2억을 넘지 않거든요. 물론 1억
만 가지고 있으면 어려우실 수가 있겠지만 피가 1억 원 내외에 형성되고 있고 그 다음에 물건 규모 자체가 가볍다라고 하면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고 그 다음에 분담금 자체도 요즘에는 이제 분담금을 나눠서 내죠. 조합원 분담금을 나눠서 내잖아요. 근데 이제 빵빵백이라고 해서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입주할 때 납부하시는 그런 납부하는 조합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경우에는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 외에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좀 좋은 구역들 서울에서도 심지어 그다음에 인천에서도 이제 1억대로 1억 원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1억대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런 것들이 좀 무리다라고 했을 경우에 뭐 지금 모아나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 선정구역 자체는 이미 투자 금액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게 있어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같은 노후 저층주거지 재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공공재개발, 그 다음에 3080 플러스 2사 대책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신통, 모아, 역세권 고밀도 개발 사업 등등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신통하고 모아가 좀 대표적이죠. 근데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근데 모아타운하고 가장 이제 대조되는 부분이 신속통합계획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고요. 모아타운은 토허가 아니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의 차이점이 어떤 거냐면 실거주를 해야 되고 모아타운은 실거주 안 하고 전세를 줘도 된다라고 하면 초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억대 빌라인데 전세가가 2억이다. 모아타운 선정됐거나 선정이 될 구역들. 선정이 된 구역 중에서 좀 서울인데 신통이나 모아는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모아타운에서 선정이 최근에 됐는데 시세가 좀 낮은 구역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그럼 전세를 끼고는 뭐 1억에 매수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나는 청약이나 아니면은 청약을 통해서 저쪽 좀 B급지, C급지로 나가는 것보다 서울 내에서 투자를 하고 싶고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이제 신축 아파트가 되는 것이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방법,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하실 수도 있겠죠. 단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셔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나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1억으로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뭐 모아나 이런 경우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리스크를 좀 조심해야 될까요? 일단 선정된 구역은 시세 자체가 높고 선정을 즉 모아다 신통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은 선정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리스크죠.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거기에 멈춘다든지 또 아니면 시세가 후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선정이 된 구역도 사실 신통이나 모아가 어떤 거냐면 재개발 사업이 즉 저층 주거지 개발 사업이 진행이 좀 안 되니까 우리가 좀 도와줄게 하는 취지거든요. 어쨌든 초기 구역이에요.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초기 구역이기 때문에 긴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같은 돈으로 수도권 외곽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서울에 투자하는데 좀 기다릴 수 있는가 어떤 개인적인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해야지 이걸 그렇죠. 당연히 나는 한 몇 년 안에 될 줄 알고 했다가는 이게 이제 상품 자체가 그러기가 그렇죠. 어려운 상품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실거주하기도 굉장히 또 어려운 노후된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하시고 예를 들면 그런 거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투자하면 가장 좋기는 한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긴 호흡으로 내가 기다릴 수 있는가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또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이게 오히려 돈 버는 거다. 가만히 있었더니 더 돈 벌더라. 잃지 않고. 근데 이제 또 화요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특히나 1주택이신 분들 같은 경우. 첫 집에서 벗어나야 자본이 일을 한다. 그렇죠.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 왜 또 첫 집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그 첫 집에 안주하는 것 굉장히 좋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또 집으로서의 가치를 온전히 다 이제 영위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좀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표현이 그런가? 발전이 없겠죠. 이 집을 토대로 해서 이 집을 발판으로 조금 더 이제 이 집을 베이스 캠프로 활용해서 좀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탈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있는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왜냐하면 이 집을 발판으로 상급지로 갈아타려면 안목이 있어야 돼요. 자본은 사실
자본은 더 없다 하더라도 이 집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자산에서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머물러 있고 만족하고 한다. 원래 사람도 자기 안에 그냥 정체되어 있으면 자기 성장이 없잖아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주택이 지금은 약간은 외곽에 있고 누구나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1주택이신 분들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2억에 내가 이 집을 샀다라고 해도 4억, 5억이 되어 있으실 거고, 물론 지금 조정됐다라고 하면 4억, 3억 5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자기 자본 자체가 3억 5천, 3억씩 있으신 거거든요. 굉장히 큰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수도권 내에서 저기 C급지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 3억이라는 돈으로요, 서울에 들어올 수 있어요. 서울에 이주하고 있는 재개발구역. 4년 후에 입주한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집에 안주하고, 계속 이 집에 거주하게 된다면 10년 후에도 아마 이 주택은 지금 현재 상태 시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인플레이션 정도의 효과 정도로 이제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더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갈아탈 곳이 어디일까를 계속 고민하다 보면 내가 닿고 싶은 곳으로 바로 닿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도 그렇죠. 거쳐서 닿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집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곳으로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하는 그 과정을 좀 거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죠. 왜냐면 그렇게 또 하다 보면은 그런 어느 정도 또 가고 싶은 그 목표치가 있으면은 네. 소비 같은 것도 아무래도 그렇죠. 저축이나 이런 거에도 좀 더 이제 그 목표성이 있으니까 이제 강제 동기부여가 또 되기도 하거든요. 예, 돈이라는 게 정말 쉽게 흩어져요. 그래서 네. 오히려 또 그리고 관심단지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은 그런 네. 시세를 보는 거나 네. 그리고 입지를 보는 것도 그런 네. 안목도 높아지죠. 자연스럽게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렇죠.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냥 그 시세만 보는 게 그게 아니라 굉장히 커요. 그래야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 가봐서 주변 한번 둘러보고 네. 그러니까 손으로만 밟는 거하고 그 발과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또 예. 거기서 또 사는 사람들을 보고 거기서 그렇죠. 또 다니는 아이들을 보고 보면, 하면은 네. 아 내가 빨리 여기 들어오고 싶다. 돈 모아서 생각이 여기로 들죠. 와야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환경을 네.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아마 더 저축률을 더 빨리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